16살 로라 바이블은 절친인 애슐리 프리먼 집에서 밤샘 파티를 하고 싶다며 부모에게 하루 외박 허락을 겨우 받았습니다. 로라 부모는 신이 난 딸 로라를 애슐리 프리먼 집에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데리러 오겠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집으로 들어가는 로라의 뒷모습이 부모가 볼 수 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일하고 있던 로라 부모는 프리먼 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로라 부모는 속수무책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 진압 후 모든 게 다 타서 전소한 집 안에서는 시커멓게 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딸 로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Your child isn't in her room where she should be. Is she freezing to death? Is she hungry? Does she have clothes? You think to yourself, how can you eat if your child's not? How can I sleep if I don't know where my child is? 부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웰치는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단짝 친구였던 애슐리 프리먼과 로라 바이블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가 된 두 소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항상 붙어 다니며 마치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키가 175cm였던 파란 눈을 가진 애슐리는 고등학교에서 농구 스타였으며 갈색 곱슬 머리의 로라는 학교에서 치어리더였습니다. 애슐리가 농구 경기할 때마다 로라는 열렬히 응원했으며 친한 친구로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국은 16살이 되는 여자아이에게 스위트 16이라고 해서 생일 파티를 특별하게 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스위트 16을 보내는 방식은 가정마다 다양하겠지만 16살 생일을 맞은 애슐리는 로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밤샘 파티를 하며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로라 부모는 딸이 친구 집에서 외박하는 것을 원래 허락하지 않았었지만 절친의 16살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하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이번만은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Asked if she could spend the night with Ashley. I said, you need to be home by noon. Her last word was, I love you, Daddy. 애슐리 프리먼의 집은 시내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라 아버지는 딸을 프리먼 집 앞에 태워다 주면서 내일 정오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애슐리 프리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라와 애슐리는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프리먼 집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 30분 웰치 소방서에 한 통의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Neighbor's house across the street is completely engulfed. Okay. in flames. Okay. What's the address? 소방관들이 도착한 곳은 애슐리 프리먼 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로라 부모는 놀라서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은 남김없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재 진압 후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불에 타서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시신이었으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애슐리와 로라는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의 주인은 애슐리 어머니인 캐시 프리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에 타기 전에 이미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이 집에 있었는데 1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3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경찰들은 데니 프리먼이 아내를 살해한 후 그 장면을 목격한 딸과 딸이 친구를 납치해서 도망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니 프리먼은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공급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평소에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그의 평판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니 프리먼의 차는 집 앞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은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라 부모는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잿더미로 변한 프리먼 집으로 왔습니다. 이웃들도 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아버지 데니 프리먼으로 신원이 밝혀졌으며 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두 방의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데니 프리먼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면서 부주의하게 수색을 하는 동안 밑에 깔려있던 데니를 여러 차례 밟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던 데니 프리먼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이번에는 애슐리와 로라를 의심했습니다. 현장에는 20만 원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로라의 지갑은 있었지만 더 많은 돈이 들어있던 애슐리의 저금통이 없어졌으므로 경찰은 두 소녀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습니다. 두 소녀는 차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도망가게 도와준 공범이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애슐리의 남자친구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딸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로라 부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Your child isn't in her room where she should be. Is she freezing to death? Is she hungry? Does she have clothes? You think to yourself, how can you eat if your child's not? How can I sleep if I don't know where my child is? 어설픈 수사로 무능하다고 비난을 받고 있던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당시 체포된 연쇄살인마 스티븐 태커를 찾아갔습니다. 스티븐 태커는 프리먼 가족 사건이 일어난 웰치에서 2시간 떨어진 빅스비에 살고 있었으며 1999년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을 납치성 폭행하고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0년 1월에 테네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던 오클라호마 경찰은 그가 범인이기를 바라며 집중해서 그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자신의 저지른 범죄로 2013년에 사형당했습니다. 경찰은 신뢰를 다시 잃었고 더 이상 경찰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던 로라 부모는 직접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로라 어머니는 지역 생방송 라디오에 직접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수백 명의 자원봉사들이 모여서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프리먼 가족이 소유했던 집과 농사 지었던 50평 땅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로라 부모는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라 부모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사라진 애슐리와 로라를 범인으로 어이없게 의심하고 수사를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자 이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먼 친척들은 이 사건의 배후 인물로 경찰 한 명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쯤 그 당시 17살이었던 애슐리의 오빠 셰인 프리먼이 데이비드 경찰에게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데이비드 경찰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전 셰인 프리먼은 이 작은 마을에서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고 당일 트럭을 훔쳐 운전하고 도망가다가 쫓아온 데이비드 경찰에게 사살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셰인 프리먼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억울하게 잃은 프리먼 가족은 데이비드 경찰을 비난하며 책임을 물었고 결국 데이비드 경찰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데니 프리먼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데이비드 경찰을 의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데이비드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중 한 명입니다. 마을에서는 데이비드 경찰이 나머지 가족까지 죽인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데니 프리먼이 데이비드 경찰을 괴롭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웰치 경찰서의 몇몇 경찰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소녀에 대한 어떠한 단서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흉측한 소문들만 만들어졌습니다. 애슐리와 로라를 비디오에서 봤다는 신고도 있었으며 길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 토미 린 셀즈가 자기가 살해한 몇십 명의 사람들 중에 애슐리와 로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1985년에서 1999년까지
공식적으로는 22명을 살해한 악명 높은 연쇄살인 범입니다. 비록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실제로는 70명 넘게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범행은 프리먼 가족이 살았던 웰츠와 차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1999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2명의 어린 중학생들을 납치해서 나쁜 짓을 한 후 죽이려고 칼로 찔렀습니다. 두 소녀 중 한 명이 목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토미는 체포되었고 그의 멈출지 몰랐던 살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를 죽였는지를 헷갈려 했으며 수사관들이 프리먼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마치 자기가 그들을 죽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관은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토미를 사건 현장에 데려갔지만 그는 처음 보는 곳에 온 것처럼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고 결국 그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토미는 수사를 받는 동안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4월에 텍사스에서 사형당했습니다.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urders of Danny and Kathy Freeman and the disappearance of their daughter and her friend. The Freemans were murdered and their home was burned to the ground in Welch, Oklahoma, December 30th, 1999. No trace of Ashley and Laura were ever found. Laura's mother hopes someone could still come forward with information and collect the $50,000 reward. 한데 토미 셀즈의 거짓 주장으로 세간의 집중을 받았었던 프리먼 사건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연쇄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제레미 존스가 자기가 프리먼 가족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그는 성폭행을 저지른 후 총을 쏴서 죽이고 사건 현장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혔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이 프리먼 사건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자백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약비 때문에 부부를 죽이고 소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을 죽인 후 캔사스에 있는 갤레나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레미가 말한 곳에서 애슐리와 로라의 시신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가 심심해서 버린 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토미 셀즈 경우처럼 추악한 범죄자의 거짓말에 경찰 당국이 노란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라의 부모는 제레미 존스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They found him walking like he was out of his head, like he was totally out of his mind, either by alcohol or the drugs, OD on drugs, which means he could have been at the home of the Freemans. 로라 어머니는 제레미가 프리먼 가족 집에서 공범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애슐리와 로라를 데리고 가는 길에 그가 약과 술에 너무 취해서 무리해서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레미가 체포된 1999년 12월 30일 같은 날 새벽에 소녀들이 납치되었기 때문에 로라 부모는 그가 범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로라의 집에는 가족들이 함께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로라가 실종되고 부부는 그 트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로라 부모는 매년 그랬듯이 로라와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치우고 싶었습니다. 거실 한 모퉁이에 몇 년 동안 있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2005년에 저절로 부셔졌습니다. 로라 부모는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경찰서를 끊임없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로라 부모는 결국 2010년에 그동안 미뤄왔던 딸의 사망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딸의 유해만이라도 찾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웰츠 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서장이 취임하면서 미제 사건의 재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먼 사건에 대한 각종 서류들과 증거품이 보관되어 있던 박스 안에는 로라 부모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과 자원봉사단이 수집했던 증거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리먼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는 안에 있던 그 증거물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의문스러운 보험증을 발견합니다. 이 보험증은 프리먼 사건 현장에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보험증에 적혀있는 이름과 주소는
프리먼 가족과 전혀 관련이 없어서 이 점이 형사에게는 너무 수상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보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주소를 추적해서 보험증의 주인인 한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보험증이 사건 현장에서 나온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워렌 웰치라는 마 약상과 몇 년 동안 동거를 했었습니다. 워렌은 항상 취해 있었으며 그녀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동거녀를 때리고 있던 워렌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폭행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워렌이 감옥에 있는 동안 동거녀였던 그녀는 구석에 숨겨져 있는 가죽 가방을 하나 발견하고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방에서는 충격적인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소녀가 손목과 발목은 줄로 묶여있고 입은 덕테이프로 막힌 상태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찍힌 사진도 있었고 남자들과 같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워렌의 동거녀는 그 소녀들이 애슐리와 로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나온 워렌은 만약 그녀가 신고를 하면 그녀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동거녀는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동네 양아치였던 워렌과 로니 그리고 데이비드는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소규모로 마약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29일 늦은 밤 약에 취한 3명의 남자들은 수금을 하러 데니 프리먼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프리먼 부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도망치던 애슐리와 로라를 잡아서 워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와 로라는 그곳에서 2주 동안 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형사는 3 남자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워렌과 데이비드는 이미 사망했고 로니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3 남자들이 2 소녀의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다녔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3 남자들은 너무 위험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목격자들은 감히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포된 로니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Did you take the Polaroid? No, Who took them, Ronnie? I don't know. I don't have food. Are you afraid to admit your part in it? Are you afraid to admit what you've done? 로니는 죽어서 말이 없는 워렌과 데이비드가 모든 일을 꾸미고 저질렀으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검사는 로라 부모의 동의하에 소녀들의 시신을 찾는 대가로 파격적인 감형을 로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로니가 알려준 폐광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7월 로니는 증거 불충분으로 1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